네,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강주 2021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세션을 만나봤고요.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수용자 또 사용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죠.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되는지 다양한 의견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 세션은요. AI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참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시통역 관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동시통역 리시버가 있는데요. 채널 1은 한국어, 2는 영어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한국어와 또 영어가 각각 다른 채널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꼭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 만나볼 부문은요. 바로 도시의 에너지 관련 부문입니다. 이번 세션 또한 앞선 세션과 마찬가지로 해외의 관련 기업 연사분 강연자로 모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서 강연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강연자분은 사진으로 저희가 대신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의 연사는 미국의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조시 샤펠님인데요. 사이드워크 랩스는 도시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모토로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센서형 제품, 페블, 또 도시의 빌딩을 순식간에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델브, 그리고 빌딩 안의 에너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드웨어 킷 메사를 대표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강연, 어떤 것들이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AI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집니다. 조시 샤펠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조시 샤펠입니다. 저희 사이드웍스 랩의 메사 프로덕트 팀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메사의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메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냥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클래스 B, 클래스 C, 즉 중수용 건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통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들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상용 건물이 있는데 중소형 건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사는요, 합리적인 가격에 설치를 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고요. 클라우드 AI 컴퓨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 센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혹은 온도라든지 습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인접 대기질이라든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다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추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한 온도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앱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상용 건물에 대해서 전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용자 패턴이라든지 전력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떠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건물 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건물을 청소를 할 때 어떻게 전력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건물 내에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력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갭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적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있고요. 전체 빌딩에 있어서 대형 상용 빌딩들이 3%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으로 살펴봤을 때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용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28%가 조명, 난방, 냉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절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건물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2040년까지 굳건하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2040년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미래 건물까지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정말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냉난방과 플러그 쪽의 전기적 부하를 우리가 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명 냉난방에서 주요 에너지원이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보게 되면은요, 고효율 에너지 전구를 쓴다라든지, 혹은 조명을 컨트롤한다라든지, 그리고 공실에 따른 조명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전력 전구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조명을 끌 수 있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용으로 들어와 있는 시스템을 변경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중앙화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 들어가 있으면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 들어갔을 때 적정 온도로 맞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지면 그만인데,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이 정도의 타임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냉난방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황을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냉난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건물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만들 때 그냥 중앙 통제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냥 한 온도로 놓고서 그냥 상시 그 온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파일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피스 내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쓰고 있는가,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밀집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가시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희 팀에서 그리고 메커니컬 엔지니어가 함께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각각 건물마다
약간 좀 다른 빌딩을 쓰고 있고 그리고 공간적인 변인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적인 변인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운영 효율적인 변인에 대해서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관리도 다르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런 변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복잡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냉난방 시스템을 보게 되면 냉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인 요소라든지 실제적인 보일러라든지 칠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인을 동시에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어떤 건물이라도 다양한 오퍼레이션에 들어가고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주자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춥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덥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너무 언제 온도를 낮춰야 되는지, 언제 온도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냉난방비를 내는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내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실시간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피드백을 입주자로부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경제적인 동인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I와 머신러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실 기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도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면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몇 킬로와트씩 에너지를 잡아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항상 모든 방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쓸데없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냉난방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올지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은 언제 올지, 화요일은 언제 올지, 그리고 언제 오피스를 떠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스케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은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별로 컨트롤을 바로 끊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냉난방을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 경우 큰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한 컨트롤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을 먼저 가져왔을 때 사전에 냉난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전기가 싸기 때문에 밤에 냉방을 해 놓았다. 사전 냉방을 해 놓았다라고 했을 때 피크아워가 되기 이전에 싼 전기로 냉방을 해 놨기 때문에 냉방의 효과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낮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많이 할 텐데 밤이 되게 되면 전력도 조금 더 청정하게 그리고 값이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냉난방을 사전에 할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서 4시에 냉방을 해놨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냉방을 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빌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빌딩이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요.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베이스라인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성이 점점 높아질 때 우리가 통제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건물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냉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전 냉방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방 시나리오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냉방 시나리오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온도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날씨가 그냥 알아서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라든지 혹은 태양 때문에 창문이 뜨거워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인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통제 전략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온에서는요, 저희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컨트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풋을 가져오는데요. 제너럴 인풋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센서를 통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리고 단일 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온도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내기 온도 이력이라든지 오피스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창문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이런 데이터도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냉난방 가동 이력이라든지 다른 데이터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 카테고리를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피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 피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정확하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왔을 때 건물의 온도와 그리고 정확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셋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됩니다. 언제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공간이 예측을 했던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온도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요소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기 온도와 외기 온도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해당 온도에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이런 시나리오도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도에서 21도까지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전반적으로 다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개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난방을 했을 때 냉방을 했을 때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 목표 온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선형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정확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양한 알고리즘, 즉 2개, 3개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온도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러닝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공간 자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가 등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냉난방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를 목표 온도로 가는 데 있어서 20분이 걸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몇 시에 오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몇 분 전부터 온도를 높여야 되는지 낮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도씨가 내려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기 이전에 2시간 전부터 냉난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10분 전부터 사전에 트느냐 2시간 전에 사전에 트느냐 계산이 각각 달라질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규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시간을 계속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높이라든지 태양광에 따라서도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도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요소들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각각 변수가 나와 있고 어떠한 상관계수를 사용하는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온도 모델을 보게 되면은 온도존 내부의 온도라든지 외기 온도라든지 쿨링 로드라든지 내부 열 상승값이라든지 창문을 통한 열 상승값, 모델 계수 등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잘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공간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모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즌적인 요소라든지 혹은 폭풍이라든지 다른 요소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온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날씨는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라인을 잘 잡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특정 시즌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밤이나 낮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임 인터벌을 가져갈지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온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가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변수를 감안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절성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이다, 10월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계절에는 어느 정도 변경이 있을 것인가를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 3개월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부어주어서 모델의 정확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요소를 감안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면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이라든지 혹은 조명 같은 경우를 잘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히트맵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온도적인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시즌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치, 도달 예상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살펴봤을 때 낮에 저녁에 어떻게 온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 필트레이션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대치 도달까지 예상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날씨가 변동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데이터라든지 날씨 데이터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밤에 올 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은 온도가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사전 냉방을 할지 난방을 할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믹스 내에서 전력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전력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베이스라인과 벤치마킹 모델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중앙 컨트롤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부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변수를 보게 되면요, 목표와 제약 조건을 저희가 부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라고 한다면은 전력 소비량을 줄이다라든지 아니면 전력에 대한 비용을 줄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많이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목표를 저희가 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적인 제약 조건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하게 되면은요, 실질적인 컨트롤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팅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19도, 20도 이런 식으로 적절 온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 값을 유지를 해도 좋다라는 의사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환경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에어플로우가 정말 다양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풋 에어를 조금 줄인다라든지, 혹은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조절을 한다라든지, 혹은 외부에 있는 공기를 조금 더 많이 뺀다라든지, 혹은 외부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를 중화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을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계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 러닝 모델에 있어서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를 잘 했다, 효율성이 있게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보고 전략을 계속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운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언제 계속적으로 전략을 유지할지 수정을 할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에서 모델이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정 인터벌이 틀렸을 때 우리가 어떤 컨트롤을 더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내부적인 요소를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5분, 10분 이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시간대로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최저값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변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연다라든지 책상을 옮긴다라든지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델 퍼포먼스가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계절적인 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고, 정확하게 전력 소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성능이 저하가 발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델도 지속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률, 공실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률, 공실률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더 잘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실률보다 단순히 주간 패턴보다 더 큰 패턴이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과 AI에 있어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태양의 반사열이라든지 인프라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사열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행동 양식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장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장비 자체가 이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구역별로 열 전달이 다를 것이고 열 전달에 대한 전도도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호 호환적으로 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시스템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제에 대해서 각 업체마다 냉난방 기기에 대한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센서의 피델리티, 민감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많이 센싱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풍성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센서를 높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밀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센서를 적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센서의 개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에 한 사람이 있다, 혹은 컨퍼런스 룸에 사람이 30사람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온도적인 영향도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까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표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리스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I와 머신러닝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면 얼마나 많은 H3AS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applied 또 with 전력을 AI 아낄 수 to reduce 있는지에 carbon 대한 emissions 내용도 and 담겨 있었는데요.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할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강연을 해주신 조시 샤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해외 연사분을 만나봐야겠죠. 다음 강연은요, 미국의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스템이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인사는 저희가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강연이 진행될 때는 사진으로 대체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강연을 빛내주실 연사는요, 내추럴 리소스 에너지 랩의 윌리 베르날 에레디아 연구원님입니다.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빌딩 에너지 과학그룹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테크트랙의 마지막 강연을 해주실 윌리 베르날 에레디아 연구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발표 자료를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위한 디바이스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그리고 에너지부, 그리고 현재 에너지부가 기울이고 있는 AI 관련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두 가지 프로젝트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분명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력망 연계 에너지 고효율 빌딩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 차원의 직류 배전 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너지부가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린 뒤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연구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7년 이상 기계공학자 그리고 전기공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롤,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한 발전, 건물입니다. 현재는 건물을 위한 직류 배전 계통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에 대한 그런 배전 계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빌딩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발표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드 연계형 에너지 빌딩, 갭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런 로드 유연성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REL가 저희 연구소와 에너지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소는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시스템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연방지원연구개발센터고요. 에너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대부분은 에너지부가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를 DOE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콜로라도 골든에 있는 두 개의 캠퍼스인데요. 하나가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곳이고요. 재생가능 에너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소고요. 그리고 바이오 연료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큰 규모의 대규모
실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는 플래내곤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이 캠퍼스에서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대규모 차원의 20메가와트급의 이런 로드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에너지부 지원 덕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의 목표는 미국의 안보와 그리고 번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에너지, 환경, 그리고 원자력 관련 도전 과제를 과학이라든지 혹은 기술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에너지부가 기울이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AI는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AI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부가 이 부문에 AI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혁신적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의 AI 사용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이런 A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이런 AI, 머신러닝 투자를 활용해서 영향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따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펀드를 할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업계와 국립연구소와도 협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 기술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기술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에너지부가 현재 800만 달러에 달하는 머신러닝 및 AI에 대한 투자를 태양광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범용 AI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율주행차에서부터 그리고 머신 가이디드 역설계, 인버스 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토론 때 혹은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첫 번째는 에너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히는 건물기술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감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수요 유연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와 기타 이해 당사자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두 곳의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건물 차원의 직류 배전 계통에 관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신흥 직류 시스템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안전성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표, 매트릭스 개발과 여러 가지 시스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실증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현재 저희가 적용을 해서 얼마나 이 에너지 기술이 뛰어난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갭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전력망이 또 보이죠. 일반적인 생각은 전력망으로부터 건물이 전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롤이나 예를 들면 각각 스마트 컨트롤들이 각각 다른 장비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냥 전원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 정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센서들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딩을 튜닝함으로써 즉 로드나 이런 소스를 다양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력망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전력망이 이렇게 전력을 빌딩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PV 패널이든지 혹은 발전기라든지 이런 건물의 부하 프로파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잠재력이 큽니다. 통합 센서 컨트롤을 일반적인 상용 빌딩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에너지 소비를 30% 절약할 수 있고 상용 건물의 첨두 부하 즉 피크 로드를 10%에서 20%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 시퀀싱이라든지 혹은 이런 점유 패턴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도 가능해집니다. 고장 감지와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프로젝트입니다. 건물의 장비, 부하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수요 관리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모델이 운영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미국 내 4기업인데요. 현재 이 기업이 저희와 함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 검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가 키넥티 빌딩스의 시냅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에너지부가 현재 여러 프로젝트를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평가한 기술도 활용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술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기술에 그리고 전력망 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측을 보시면 단순한 현재 빌딩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건물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발전기와 여러 냉난방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기예보라든지 전력사 정보라든지 대응해야 되는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빌딩에서 피드백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관리의 내용도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딩 전체에 걸친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도 훨씬 더 절약 및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키네틱 빌딩스가 함께 하였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부와 저희 연구소의 지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GSA와도 함께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GSA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런 임대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정부 공공기관의 부지는 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 효율성이 있게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구인 특히 기후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업과도 함께 하였습니다. 비영리 기구와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덴버 시내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에 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 기술을 테스트 및 평가하였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약 5,000평 정도 되는 오피스 빌딩이었고요. 다수의 정부 기관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 그리고 전력망에 얼마나 많은 디맨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성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증 사례가 있는데요. 뉴욕시에서 진행한 겁니다. 시 정부 서비스와 함께 하였는데요. 뉴욕시의 시티 도시 행정 서비스 기관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건물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법원 건물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의 역량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빌딩 차원에서의 직류 배전 계통을 적용하는 겁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력 배전 계통을 보시는 겁니다. 빌딩 내 전력 계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솔라 패널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나 조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과 같은 로드 사용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교류 및 직류 시스템 배전 계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직류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광 패널은 DC가 될 거고요. 랩톱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LED가 들어간 다 DC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랫동안 이 DC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게 AC, DC를 교환하는 컨버터입니다. 핸드폰 충전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전자 장비를 충전하는 것인데 벽에 이를 꼽게 되면은 AC에서 DC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점, 특히 이런 교류, 직류 변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교류, 직류 변환 시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14%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디바이스가 점점 더 이제는 사용이 됨으로써 50% 가까이 네이티브 DC다라는 겁니다. 조명이라든지 MEL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MEL은 컴퓨터 혹은 핸드폰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전력 컨버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재생 가능 에너지, 특히 PV 설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태양광 설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직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DC, 직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를 거쳐서 다시 DC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배터리 충전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보다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역시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직류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직류를 활용하게 된다면 배터리 크기도 훨씬 더 줄여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호 운용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배터리나 재생가능 에너지에 더 연결될 수 있는 직류 시스템이 보다 더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안전성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안전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압 회로를 사용해서 조명과 플러그 부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성도 올라가고 또한 변환 AC/DC 변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치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3가지 다른 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 기술이기 때문에요. 먼저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시장 진입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도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워킹 그룹을 함께 마련을 해서 전기 디자인 기업과 빌딩 매니저, 빌딩 관련 이해 당사자 그리고 엔지니어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수의 빌딩 부문 관련 이해 당사자가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설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직류 배전 계통을 고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 DC를 많이 하는 제조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업체들이 이런 컴포넌트를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빌딩 설계자들도 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 연구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관과 연구소와 그리고 에너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지표와 기법을 마련해서 전기 배전 계통의 성능을 개량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가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좀 혼선된,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혼재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류 배전 계통을 실제 상황에서 실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권고안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우리가 검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지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요. 보다 더 나은 에너지 효율성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저희가 표준 지표를 마련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 배전 계통이 매우 복잡합니다. 구성 요소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드라든지 컨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우 복잡한 계통입니다. 단일 장비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빌딩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차원에서 이를 테스트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 기능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D 시설과
함께 한 것이고, 지금 보시는 건 샬롯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상업용 창고입니다. 2015년부터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380V DC, 48V DC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환기 장비를 전부 다 DC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덴버의 연방센터에 있는 빌딩 56라는 곳인데요.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해 있는 정부기관 건물입니다. 약 280평 정도 되는 사무 공간인데요. 역시 DC 마이크로그리드가 적용이 되어서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압 조명을 활용하고 있고, 이미 저압 조명 50V 이하의 저압 조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설정이나 재설치가 쉽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DC 마이크로그리드가 이런 AHU 같은 DC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하지만 AHU 같은 공기 처리 유닛 같은 경우에는 AC 교류를 제공하고 교류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전력교육 연구소입니다. 전력 개발자, 전력 인력들을 위한 교육 시설인데요. 여러 기업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600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배터리가 백업하고 있는 저압 조명을 활용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의 성능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빌딩 설계자나 빌딩 소유자에게 어떻게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출간물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했던 태스크에 대한 그런 관련 출간물입니다. 매트릭스와 이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대화를 시작해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간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출간될 출간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부문의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DC 시스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AC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C 같은 경우는 사실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끝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보기에는 AI는 가장 큰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I를 연구하고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부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욱 디지털화된 데이터, 그리고 보다 더 향상된 컴퓨팅 처리 능력이 이와 같은 트렌드를 주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너지부에 있는 팀,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 10대 중 5대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 국가연구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효율 시스템 설계, 그리고 이런 매트릭스와 표준을 테스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링크 하나 더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V 패널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저희가 AI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는 아주 일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만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젝트만 말씀을 드렸고, 링크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패널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도시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강연을 다 만나봐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좌장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좌장은요, 지스트 과학기술연구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최종현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변경된 행사 관련 방역 규칙 때문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교수님 줌으로 모셔서 함께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Hi everyone, can you hear me? 잘 들리시나요? Hi, my name is 종현 Choi. 제 이름은 최종현입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좌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시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리소스 랩에서 발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미래의 AI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덕분에 AI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을 하고 에너지 효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A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 도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시 선생님? Sure. Just to make sure I answer the question. So I think you're saying kind of what's for increasing efficiencies in modern cities. 현대 도시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This is also a question that we kind of think a lot about.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I see a lot of moving forward or get a lot better at doing more with less. 앞으로는 우리가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에너지 생산 같은 경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AI를 그리고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리소스가 있는데 리소스를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I와 스마트한 툴을 통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점점 더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윌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답변 드리기 참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에 달하는 전력 소비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사용처가 바로 건물이죠. 이 건물은 사실 정말 오래된 100년이 넘은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효율성에 관해서는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건물들이 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에 맞게 우리가 소비처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적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크기의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더 적게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가는 공동 질문입니다. 즉각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AI를 썼을 때 어떻게 AI 솔루션이 어떻게 급격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면서 보다 더 데이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상당히 많은 컴포넌트라든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분석해야 될 데이터도 아주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연구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를 활용하고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AI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인 더 루프 HIA를 살펴보게 된다면 AI를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큐레이티드 된 데이터라든지 슈퍼바이즈드 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데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슈퍼컴퓨터의 역량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역량은 사실 몇 년 새에 몇 배씩, 두 배씩 늘어나기도 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공할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점점 더 향상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큐레이팅 데이터의 비용이라든지 컴퓨팅 리소스의 비용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해서요. 컴퓨터 기업 역시 P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트렌드는 물론 모두 다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풋이 IoT 센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태깅이라든지 구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코스트가 사실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도 상당히 높고 데이터의 품질도 상당히 높습니다. 센서가 굉장히 작동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센서가 많이 있으면은 위치별로 그리고 CO2 센서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갔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센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루틴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하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휴먼 인 더 루프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없을 때 기대치 않은 혹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정의를 보자면 사실 좀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IL 역시 이 시스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AI를 좀 덜 활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대로 잘 이상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도요. 윌리,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슈님. The answer to that question kind of pre-post-COVID has probably evolved a little bit.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데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얼번 파밍이라든지 그리고 식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2,000km 밖에서 음식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팩토리 같은 경우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30-40%씩 에너지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서 그리고 가까운 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컨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멀리서 뭔가를 공수해 와서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드론 딜리버리가 됐건 홈 딜리버리가 됐건 이런 식으로 건물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비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거는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메디슨, 이동을 하지 않고도 직접 온라인 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윌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트렌드를 현재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배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를 배분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딩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급성 같은 경우는 여러 빌딩과 도시 그리고 지역 간의 그런 조정이 필요하겠지만요.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단일 빌딩에 대한 그런 최적화 그리고 동시에는 도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조정 업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자원 간의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방향 컨트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빌딩과 장비 간의 그런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kay. Then to move forward towards the ideal city that you mentioned. 지금 이상적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술적인, 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는지요? 윌리 선생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발전 속도에 법률 체계가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술 역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지요. 네, 물론 정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함께 가야 기술과 이런 법률, 법안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잠재력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 어떤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석이나 데이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개념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관련 법안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Josh, do you have 조시 선생님? Yeah, this is, I should imagine a conversation we have a lot around.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사람들의 사용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이슈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를 볼 때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제일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가 아닌가, 아까 그 부분이 제 연구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진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랬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주얼 레코그니션을 다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프라이버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히트맵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피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프레임워크가 잘 준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걸림돌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공간에서 뭐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확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칙 같은 경우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어떤 선에서 우리가 잘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정확하게 선을 끊어줘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정확하게 끊어주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다 인크립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안처럼 많이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AI를 사용해서 이런 도시를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영향은 일반적인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은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윌리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AI 사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요. 만약에 이런 AI 기반의 관리 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실 변화가 전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영향은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요.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는 특히 기술 도입 차원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이런 기술의 사용, 도입이 보다 더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할 때 조명이 켜지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켜진다거나 등이 켜진다거나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즉 사용자의 기대치 그리고 얼마나 이런 전환이 매끄러운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의 도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매끄럽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측에 관한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 중심적인 그런 특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완전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한 10년 전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큰 일반 AI가 있어서 모든 거 다 AI가 통제할 거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AI와 그냥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곳곳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경을 제가 흐리게 해놓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AI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거 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예측 가능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마트 센서가 쓰레기통에 달려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요일마다 쓰레기가 30% 40% 더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컨퍼런스룸이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태스크를 보게 되면은 AI와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 서비스나 이런 쪽에도 혹은 로컬 서비스에도 AI와 머신러닝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인터랙션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그냥 우리가 AI 쪽으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 챗봇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응대를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곧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월, 매년 AI에 대한 경험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이크로하게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큰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도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이 있다, 개인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이내믹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매끄럽고
매끄럽고 그다음 비AI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모시고 흥미로운 AI, 특히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저녁인데 아마 더 늦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세션 패널 디스커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세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모델 패널 토론까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셨던 좌장 최종현 교수님과 또 강연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조슈 샤펠 또 그리고 윌리 베르날 리언님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에서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1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에 가까워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조금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컨퍼런스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요. 내일 18일까지 1층 전시홀에서는 AI 기업의 전시가 이어지고요. 또 참관객분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됩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1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재였습니다.